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의 코너 진행하고 있고요. 앞전에는 200회 특집과 그리고 독립만화 관련된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한 이유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작품이 최성민 작가님의 좁은 방이라는 작품과 황별이 작가님의 사진 한 장의 무게라는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각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좁은 방은 전부 다 추천을 한 것 같고 사진 한 장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재훈 작가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오늘 이 작품들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작품들도 독립만화신에서 올라오는 이런 작품들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황이나 이런 얘기를 좀 다 해서 바로 작품 네.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좀 있는데, 좁은 방은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물론 황별이 작가님이 사진 한 장의 무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작업하셨던 다시 또 성탄이랑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너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약간 혼내듯이 얘기했어. 네가 입고 온 책인데 그것도 기억 못해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그치, 왜냐면은 그 예전에 전시공간에서 토크도 같이 했었고 전시공간 토크도 같이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작품들도 좋아하고 잘 재밌게 봤었는데, 특히 최재훈 작가님께서 사진 한 장의 무게 이 작품 네, 꼭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네. 궁금해요. 이제 황별이 작가님이 이제 사실 NPC 비긴즈와 사진 한 장의 무게가 같은 작품에 한 책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작품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독립출판 얘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다양한 이야기에 관한 욕구, 아까 뭐 이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고백 서사. 그러니까 네. 자기 고백 서사를 말씀해 주셨다던가, 아니면 LGBTQ나 노동이나 인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2016년 이후에 쏟아져 나오면서 저기 일종의 호황이라기보다는 붐이죠. 호황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번 건 아니니까. 삶이 바뀌진 않았잖아. 그래서 붐이 일면서 지금은 저는 좀 안착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로나 때 약간 타격이 있었지만 다시 요즘에 이제 엄청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뭐 이러면 계보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황금 세대 독립출판 황금 세대 뭐 1세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딱 2017년 그리고 2019년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팀이나 작가나 나온 작가님도 좀 그랬고, 딱 그야말로 2016년인가부터 그쵸? 2016년인가부터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쾅은 바로 직전 세대죠. 예. 또 있었네. 임나원 작가님 마이크를 끄고 지금 5분째 리액션을 어머. 하고 계셨어. 중요한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2016년 딱 그 기점으로 2016년부터 19년, 20년 사이에 코로나 전 사이에 4, 5년 동안 정말 되게 그 빛나는 독립 작가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최준혁 작가님, 란탄 작가님, 그리고 최재훈 작가, 임나온 작가, 네. 황별이 작가, 또 그리고 근하 뭐 근하 작가님, 작가님도 계시고, 뭐 불침 불키드, 네. 입선 다 나왔지. 네. 맞아. 그리고 뭐 사실 언급 못하는 분들 너무 많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한 축을 해서 그 수신지 작가님이나 고사리 박사 작가님 사실 그 계열이지.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딱 그 직전 세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쾅은 사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좀 우리가 그래도 헐겁지만 우리가 독립 인디 만화를 잊고 있었다.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이거는, 굴러간다. 그런 거 있었다라는 좀 자부심이 있지. 근데 솔직히 쾅이 가지는 뭐 계시니까 더 크게 안 계실 땐 더 크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계시니까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쾅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기점 역할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일단 저만큼 오래 버틴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서 둘 다 웃고 계신데, 기저귀 차고 올 거 그래. 그러니까 제가 뭐 평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론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개보학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쾅 코믹스가 독립만화 시장에서 일단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거, 어떤 이 시장에서 지금 결핍되고 있는 출판 만화, 갈 곳 없는 출판 만화를 그럼 우린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이 팀이 유지된 데는 그냥 웬만한 노력으로는 유지가 안 돼요.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좀 하다 보면 작가들이라는 게 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라는 게 다 개인의 에고가 세고 다 자의식 과잉이 있고 이러다 보면 많이 싸우고 이러면은 그렇죠. 팀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실제로. 쾅이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너 그럴 거면 쾅 나가. 뭐 그런 지점에서 많은 팀들이 쾅을 보죠. 쾅처럼 하면은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게 저도- 핵심이지. 맞아. 13년째.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독립출판 쪽에 만화 시작할 때 쾅코믹스라는 거를 알고 되게 동경의 그 감정이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럴 되게 수밖에 없죠. 엄청 근데. 컸어요. 그걸 왜 이제 정말로. 얘기해요? 나도 이거 아 죄송해요. 아니 지금 친해진 지 벌써 5년 만인가 6년 만에 얘기하네. 사이드비 만든다고 할 때 제일 네. 처음 찾아간 게 쾅이에요. 그때 같이 만났었죠. 그래 약간 또 얼리미티드 참가할 때마다 이제 저 먼발치에 있는 분들 보면서 막 되게 막 약간 그랬었거든요. 멀리서 막 일민 네, 에서 일민에서도 하고 이제 계속 할 때 맞아. 참가할 때 항상 계셨으니까 뭔가 만화 쪽 독립 만화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근데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식한 건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우리는 출판 만화 좋아하고 아날로그 수작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 2010년, 2015년 그때가 그 반대로 2016년부터 좀 좋아졌으니까 2015년까지 그 5, 6년이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정말로 딱 가면은 만화 부스 별로 몇 개 없고 막 원래 있던 인디 코믹스 팬 팀들은 점점 사라지고 뭐 살북이라던가 바카스라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가분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팀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약에 있더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쾅은 꾸준하게 하고 작가들도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운 좋게 2016년부터 갑자기 활성화되고 인스타나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개인도 약간 좀 자리 잡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죠. 맞아. 근데 쾅 코믹스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뭔가 독립 만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맨 든든한 처음으로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말씀이 너무 고마운데 맨 처음 들어와서 황미래 작가님이 들으면은 그러네. 최준 작가님한테 이거 왜 했냐고 에다가 왜 지들이 얘기하고 있지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건 황벨 작가님 방송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쨌건 돌아와서 사실 연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 뭐냐면은 근데 2016년, 17년, 18년 그때 갑자기 막 정말 좋은 작가분들 생기면서 제가 엄청 좋아하고 주목하던 작가분이셨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 작업도 좋아하지만 책도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진 한 장에 딱 무게가 나왔을 때 이분은 오래 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독립출판 작가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13년 동안 되게 활동 열심히 하다가 사라진 작가들 되게 많아요. 맞아. 이게 의외로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그냥 사라졌다는 게 하다가 힘들어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약간 나름 엄청 성공하고 유명해졌는데 갑자기 사라진 작가도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 작업을 꾸준하게 오래 한다는 건 자기 얘기와 자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황미래 작가님 이게 2019년 책인데 사진 한 장의 무게랑 NPC 비긴즈가 묶여있는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이 물성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한 애정과 에너지가 있구나.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맞아. 그냥 내가 정말 좋은 얘기 하고 싶어랑 좀 다른 맥락이에요. 이건 책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래 활동하시겠구나. 독립출판이건 그냥 만화건. 맞아. 심지어 지금도 계속하고 다음 그쵸. 권도 얼마 이제 소식이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마 지원 받으셨는지 작업 꾸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그래서 마무리만 하자면은 저는 2019년 그 해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제 개인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2019년, 2020년 그 즈음에 봤던 가장 좋았던 책 중에 10권을 뽑으라면 그중 한 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재미와 그리고 담백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짧지만 맞아. 그러면서 이거는 항상 한 번은 언급하고 싶었던 책인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 그래서 꼭 추천한 거죠. 네, 그래서 황별이 작가님의 사진 한 장의 무게는 작품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건 어디 알라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유어마인드에서 유어마인드.
두 편의 짧은 이야기가 책의 가운데서 만나는 만화입니다. 단편 2분의 1 사진 한 장의 무게 아워타임은 한 여자와 그녀의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단편 2-2 NPC 비긴즈는 똑같은 거라 그냥 NPC 비긴즈라고 읽을게요. NPC 비긴즈는 게임 속 NPC가 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두 편의 이야기는 모두 책의 가운데서 끝이 납니다. 먼저 보고 싶은 것부터 펼쳐주세요 라고 소개 글이 돼 있는데 다빈님 이번에 이거 작품 처음 보신 거죠? 네, 황별이 작가님 다른 거는 봤는데 근데 언제 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 열심히 어디서? 보니까 아니 평소에 보던 거랑 또 다르잖아. 아. 세계가 다르잖아. 네, 세계가 다른데 한때 저도 독립만화 한국 거 열심히 찾아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별이 작가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그때 처음 찾아서 봤고 근데 이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 만화가 중에서 타다유미 단편집 중에 오. 이 구성을 취한 단편집이 있어요. 아마 베이비 블루 아이즈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한 명만 오했어. 오타쿠끼리 통한 거야. 근데 작품은 못 봤어요. 어. 타다유미는 알지. 네, 그래서 타다유미 책 그건 단편집인데 단편이 여러 개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마지막에 수록된 한 편만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이 그 단편만 작업 방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염두하고 했다기보다는 작업 방식을 그것만 그렇게 해서 책에 같이 묶는 과정에서 읽는 방법이 다르게 된 건데 이거는 애초에 책을 상정하고 이 두 권을 같이 묶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기획을 처음부터 두 편을 한데 맞아요. 담아서 가운데에서 만나게 한다라는 맞아요. 의도 아래에서 이제 네, 진행이 된 네, 책이다 네. 보니까 타다유미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책의 물성을 더 잘 살리고 맞아요. 있고 출판 만화적으로 되게 훌륭한 구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리자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가지고 아, 네. 이게 지금 다빈님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게 아까 뭐 설명을 했지만 앞에서 그러니까 한 이야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한 이야기는 책의 반대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데 한마디로 한국식이랑 일본식인데 이 이야기가 엮여 있고 한 덩어리인 이야기다. 그냥 떨어져 있는 만화를 형식적으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 근데 구성이 근데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순서대로 봤거든요. 사진 한 장의 무게 보고 그 다음에 NPC NPC 비긴즈로 비긴즈. 가서 봤는데 일단 NPC 비긴즈가 저는 더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NPC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NPC는 그냥 내 스트레스 해소용 네, 그냥 거기 계속 있는 캐스트용, 거니까. 캐스트용.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고 자기 얘기 말하고 싶어하지 막 목적이 있을 때만 들어주는 거 클릭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NPC가 되고 싶어 하고 그 NPC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고 무작정 떠나는 이야기니까 봤을 때 일단 상상력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고 그 관점 자체가 재밌죠. 네, 그리고 탈 뒤집어 쓰고 막 나가잖아요. 네. 그 귀여운 작화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인프피나 인프제일 것 같아. 전우님처럼 얘기를 하시네. 완전히. 아, 그리고 이거 중간에 딱 처음 펼쳤을 때 중간만 딱 컬러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딱 중간 페이지를 봤을 때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 엽서도 이렇게 끼워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사진이지. 네, 사진이 네. 끼워져 있어가지고 둘이 만난. 네. 그래서 사진 한 장의 무게를 딱 펼쳐보고 제가 좀 더 재미있어하는 NPC 비긴즈를 딱 보고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가운데 장면을 두 번 새롭게 맞아요. 느끼게 되는 그 지점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 아, 되게 사실은- 새롭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의 무게도 그래서 다시 보게 되지. 아, 맞아. 네. 네, 네. 한 3번은 보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앞에서 뒤에서 다시 네. 앞에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 짧은 것 같지만 긴 얘기가 되는 거지. 임나원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독립만화 할 때 황별이 작가님 활동하실 때랑 거의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작가님 그 황금 세대 일원 중에 한 분이시죠. 붐시대에서 골든 에이지. 항상
한국 독립 만화의 골든 너무 에이지다. 놀리시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시기가 겹쳤던 작가님이셔서 항상 작품을 보고 있었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활동할 때도 항상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늘 작품을 이렇게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황별이 작가님의 만화는 되게 아름다운데 슬퍼요.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읽으신 아픔이 분들이 있잖아요. 읽으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한 장의 무게도 이제 2019년 그때 나왔을 때 맞아. 봤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책의 물성을 이제 정말 잘 활용하시고 그걸 이야기에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이용을 잘 해주신 책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감동이나 이제 서사는 또 놓치지 않은 거. 그렇죠.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데도 이렇게 여운을 깊게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림체도 되게 심플한 느낌이야. 귀염귀염한 느낌인데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깊이 감정의 깊이를 표현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짧은데 이렇게 임팩트 주게 하시죠. 마지막 가운데서 되게 울컥하지 않았어요? 완전 울컥하죠. 전 엄청 울컥했거든요. 슬픈 이야기, 저기 너무 슬픈 이야기야. 아니요. 왜. 작가님은 전혀 어. 공감 못해요. 그치. 그리고 만듦새도 뭘 그지야. 아니 만듦새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그쵸. 되게. 딱 이 어. 하드커버인 게 맞아. 어, 이거는. 그니까. 책이라는 물성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거를 작품에 같이 활용한 거죠. 그쵸. 너무 잘 제가 하신 그래서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약간 덧붙이자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 생각이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이거를 그냥 독자건 작가건 그런 관점으로 대부분의 만화를 보면 좋은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이야기는 왜 만화여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핵심. 네, 이거를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이거 한마디로 내가 만화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이야기를 굳이 소설로 하거나 연극으로 해야 되는데 왜 만화로 해야 되지를 저도 진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학적이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일 때 비로소 엄청 아름다운 예술인 거고 영화는 영화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뭐 이렇게 해봐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 근데 이러면 슬퍼. 자기 얘기 슬퍼.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인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는 문장을 여기 있는 사람 이거 누구든 그 읽을 때 그거 읽는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추상 속의 문학적 사유를 떠올리면서 그 글을 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상상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만약에 이제 만화나 영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예술로 한다면 그거를 장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진 한 장의 무게와 NPC 비긴즈는 너무 만화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 장면에서 그 NPC 친구와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게 만약에 만화가 아니야. 우선은 이걸 할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어. 맞아요. 만약 소설이다? 그건 우선 이미 이미지가 없잖아. 그리고 뭐 영화다? 그러면 앞에서 봤다가 뒤로 봐야 되나? 이상한 거거든요. 헷갈릴 거야. 1막, 2막 이렇게 나와야지. 1막, 2막이나 선형성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 하나 연인인데 하나는 남자친구 관점, 하나는 여자친구 관점으로 한다. 이런 건 있지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나마 있는 게 그림책인데 그림책은 또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서사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림책을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미지가 어떤 인지 이해하시죠? 네. 사파 개념이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 만화적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의 고양이에 관한 얘기를 보고 나서 어떤 슬프지.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는 그 해변. 그리고 나서 이제 고양이 NPC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이입해서 가다가 하는. 근데 마지막에 당도했을 때 그 풍경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경험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하나의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너무너무 좋은 만화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책이어야 했고 그리고 만화여야 하는 지점들을 조건을 갖춘 작품이라서 길게 못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길게 할 수 없어. 안 돼.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근데 약간 고민은 길게 하셨을 것 같아. 그건 그렇죠. 당연하죠. 그치. 너무- 왜냐면 이게 세팅을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수 작가님이 농담삼아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반대로 이게 이 호흡을 생각하면은 길면 안 돼. 맞아, 왜냐면은 이 정도 리듬으로 보고 나서 다시 뒤로 가서 봐야 돌아가서, 이게 네. 맞는 거지. 예를 들면 뭐 100페이지 보고 100페이지 봐?
그러면은 힘들어요. 지쳐. 힘들기도 하고 그 기분이 남아있지도 않아. 음. 생각해봐. 텀이 너무 길어져서. 생각해봐. 이 고양이를 잃은 여자 주인공을 감정으로 100피스 동안 몰입했다가 다시 이제 NPC를 100피스 동안 보고 나서 가면은 아 맞다 이랬지라는 게 없어지거든. 약간 별개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건 딱 좋은 정도의 구성력이고 여러분 세 분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책이어야만 하는 경험할 수 네. 있는 이거는 다른 매체에서 할 수가 없어. 그치.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네. 이거는 너무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인 거야 사실은. 맞아. 네. 그래, 그리고 바코드도 없는 동출판이고. 그게 찐이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에 우리가 책이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만화로서 정말 잘 표현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세 분이 보면은 작품 안에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으신지 뭘 붙여왔더라고요. 네. 연출적인 얘기도 그쵸, 할 일이 되게 뭐 많지. 있죠.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컬러를 컬러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네 이게 사실 항상 최준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 미학 탐구에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정보량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한다는 거는 그 정보를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더 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앞에 사진 한 장의 무게는 흑백으로 진행이 되고 NPC 비긴즈는 이제 곳곳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이제 완전 컬러로 이제 볼 수가 맞아요.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작가님이 의도하신 그런 거를 맞아. 메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 거죠. 뭐랄까 뭔가 좀 더 현실과 사실 이게 약간 현실과 그쵸, 비현실에 이상 대한, 비현실의 그 만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 이제 합쳐지는 그런 환상적인 느낌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 음. 이게 좀 함의적이고 메타적인 것까지 그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어쨌건 우리는 사진 한 장의 무게에 우선 이입을 한단 말이야. 이건 현실 세계라고. 근데 이 NPC 비긴즈의 세계는 어떠냐면은 이 친구가 NPC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인지 아니면은 조크 같은 그냥 비현실인지는 약간 모호해요. 맞아. 예를 들면 현실에 살던 애가 NPC 돼보고 싶다 하면서 NPC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세계가 게임의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친구가 NPC가 되고 싶으면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아시겠지만은 앞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당도하고 어딘가 가려는 정서적인 거거나 현실적인 도착 지점이 뭐냐면은 죽음의 세계거든. 그 고양이의 죽음의 세계에 당도하는 거야. 그거를 잊고 싶어서건 그리워서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만나는 애가 NPC가 되고 싶었던 그 남자 주인공의 고양이를 쓴 한마디로 죽은 고양이의 메타포가 서 있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NPC 비긴즈라는 거는 NPC가 되고 싶어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후 세계. 여기는 일종의 사실은 현실 세계가 아닌 그 이유나 다른 무언가에 대한 메타포거든요. 약간 경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중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고양이를 잃은 어떤 주인공의 슬픈 이야기와 NPC가 되고 싶은 친구의 이야기가 만나서 귀엽게 끝났네라고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사실은 현실 세계 속의 여자 주인공과 고양이를 떠나보낸 그 고양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의 만남인 거거든. 맞아. 그런 면에서 사실 울컥하는 거야. 맞아. 이- 사실 그쵸.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냐? 심령 사진인 거야. 너무 소름 돋는데? 근데 진짜 그러니까 웃자고 하자면 그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울컥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위안이 있는 거야.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그 둘이 잠깐 만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감동하는 거지. 뭔가 환상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컬러로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NPC 비긴즈에서 시작했을 때 네. 18, 19페이지를 보면은 바닷물의 색깔이 점점 컬러로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파랗고 빨갛고 천연색으로 변하게 된 이 배경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꿈과 맞아요. 어떤 이상 또는 뭐 이제 비현실의 세계에 당도했다라는 그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경계의 거거든요. 세계인 거야, 경계.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물론 황별이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이 고양이가 서 있는 이 가운데 장면은 칼라 속에 흑백 고양이가 서 있다고. 근데 이 여자와 함께 찍은 이 엽서 이 사진 같은 이거는 흑백 사진이란 흑백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는 정말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인 거야.
근데 사진 속에 이거는 어쨌건 여자 주인공이 찍은 사진, 현실인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앞에서는 흑백이고 뒤에서는 칼라가 섞여 있거든. 맞아.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걸 의도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건 맞다. 맞아. 네. 근데 약간 또 이거는 또 사진 한 장의 무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이 이야기에 그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널 보내줄게. 하지만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고양이인데 그래서 보내주기 위해서 갔던 바다에서 만나는 건 결국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이 고양이라는 거 이런 뭐야 갑자기 말 꼬인다. 갑자기 꼬이네요. 아무튼 당이 다 되신 거 그런 매개체에 맞아요. 매개체를 이제 실현해주는 네, 어떤 마법 그치. 같은 그런 순간이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위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태도적으로 되게 음.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게 어쨌건 사진 한 장의 무게는 어쨌든 칸이 나눠져 있대 칸을 치진 않았어. 그러니까 만화 전체가 어쩌면 라인이 없어요. 맞아요. 네, 라인이 없는 형태고 이쪽 NPC 비긴즈는 칸이 다 쳐져 있어요. 만화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칼라가 있지. 그러니까는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트웍도 살짝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 경계를 만나는 이 순간이 사실은 더 감동적인 거야. 왜냐면 그 분리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다르게 작업을 했는데 공간적으로 보면 둘 다 집을 떠나서 이 바다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 길을 떠나가가지고 바다로 도착하는 장면, 이 그 두 장면은 이 앞에 사진 한 장의 무게랑 뒤에 NPC 비긴즈랑 되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대칭되게 설정한 것도 그렇고 아까 재훈 작가님은 조금 중간에서 만나는 그거를 환상적인 이야기로 봐주셨는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고양이를 잃은 어떤 사람이 그쵸? NPC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저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치. 어떤 맞아. 치유를 얻고 맞아요. 둘 다 이제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얻고 맞아요. 사진 한 장 딱 남겨서 좋은 맞아요. 시간을 서로가 가져가는 위안이 된 거지. 그런 위로가 이야기로 되는 한 명은 한 명대로 NPC 역할을 하면서 네. 위안을 얻고 누군가는 우연찮게 음. 고양이 탈을 쓴 친구를 만나서 위안을 얻고. 맞아. 네, 그런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함의를 되게 잘 담았어.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가운데 펼쳤을 때 고양이를 만났을 때 엽서 한마디로 사진이 껴있잖아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일이 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공감돼. 이게 아무데나 끼면 안 돼. 일일이 꼈다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작가가. 작가 본인이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 인건비예요. 이거 출판사로 치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몇백 건 찍었고 몇천 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이거를 만약에 500건 찍었다? 500건 일일이 다 친구나 혹은 혼자서 이걸 다 껴서 포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러면 혼자 하셨을 거예요. 혼자 하셨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이거는 물성적으로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작가님의 어떤 손수. 그렇죠. 일종의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맞아. 예,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파인 아트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진짜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책. 작가님이 원래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맞아. 어. 예. 원래 미술 파인아트 쪽. 쪽으로 전시 설치 정확히 하진 않은데 그런 아. 쪽으로 하시다가 뭐라고 했지? 졸전 때 자기 작품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그때 토크쇼 때 얘기했어. 2019년 때. 그래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거 소개글 어디서 보셨다 그랬죠? 유어마인드요. 유어마인드 가시면 이 책 지금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어마인드나 독립서점에서 못 사시더라도 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독립출판이 좋은 거는 작가한테 DM 하잖아요. 있어. 웬만하면은 있고 웬만하면은 이제 거래하고 배송을 하면 되니까 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어찌건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다. 맞아. 너무 아름다운 제 책이라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조금만 좀 누가 봐주잖아요. 이게 책 출판사에서 계약을 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계약을 너무 하고 싶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영문판 맞아. 영문판도 맞아. 심지어 있고. 근데 한국에서 딱 이거는 되게 좋은 책이라 너무 좋아. 출판사에서 부담도 안 되는 볼륨이고 이거 중간에 사진 끼는 것도 출판사 인건비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처음으로 황베리 작가님의 사진 한 장의 무게 그리고 NPC 비긴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 쉬고 와서 다음 작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볼 작품은 바로 최성민 작가님의 좁은 방입니다. 최성민 작가님은 저희 만화클래식에도 한번 인터뷰 차원에서 이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가셨죠. 후덜덜 하고 가셨는데, 수원인가 나온 적 있지 않나? 예, 그 하고 싶은 만화 만화전 할 때 한번 나오고. 전시 때문에 한번 나오고 개인 인터뷰 하실 때. 두 분은 잘 아시죠? 그쵸, 저 康코믹스 조금 멤버니까 사실. 그리고 학교 후배기도 해서 안지는 20년 넘었지. 20년 돼가네. 근데 뭐 2006년 7년쯤 알았으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모신 건 아니고 이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좁은 방이라는 작품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올해 본 출판 만화 한국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물론 피해 흔적이 제일 좋긴 하지만 피해 흔적에 대해서 또 남기셨더라고. 네, 정말 이 사람 폼 미쳤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폼 좋은 작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그 얘기만 좀 하자면은 죄송한데 이 멘트 마치고 해. 아니 제가 근데 이 얘기만 제가 네. 좀 생생내고 싶은 게 되게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이 뭐라고? 사람이 최고다. 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와키 토시 이후에 그 제가 3대 뽑았잖아요. 네. 천국 대마경이랑 저기 오시미 슈조랑 그 체인소맨. 그 중에서도 저는 이분이 약간 좀 앞서가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작품들과 함께 올해 본 모든 출판 만화 중에 제일 좋은 작품으로 저는 이 최성민 작가님의 좁은 방이라는 작품을 너무 차이다. 대박이야. 꼽고 있고, 많은 비평가, 제 주변에는 작가보다 비평가 연구가들이 더 많거든요. 많은 비평가들이 와 정말 좋다, 그러니까 모두 그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 페이지였나? 카카오 페이지에서 네. 볼 때는 조금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는데 책으로 보니까 와 진짜 좋다, 완전 다른 만화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좁은 방 스토리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다혜는 미대 입시 재수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작은 방에 살면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만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친구도 만들지 않고 학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원 원장이 추근대기 시작하고 학원의 다른 아이들 무리가 그걸 눈치채고 수군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혜는 짜증나고 억울하지만 조금만 참자는 마음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고, 그러던 중 옆방에 살던 여자가 이사를 가고 그 집으로 펀치라고 잘생긴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날려줄 만큼 상큼한 그 남자, 다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만화가 이 좁은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임나훈 작가님한테 여쭤볼까요? 작품 어땠는지? 저는 최성민 작가님이 카카오 웹툰 연재하실 때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웹툰으로 봤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너무 놀라워가지고 작가님한테 DM으로 진짜 미치신 거 아니냐고. 특히 뭐 뒤에서 얘기했겠지만, 진짜 크레이지 그 자체다. 작가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또 이야기도 너무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제 서스펜스 스릴도 다 담고 있어. 연출 기법이 좀 그렇지. 연출도 지금 대단하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너무 충격이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책으로 내셨잖아요. 책으로 재편집된 걸 보니까 와 작가님 진짜 그냥 지금 대박이시다. 내 표현이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데 좀 약간 옛날 분이시네요. 그니까요. 폼 미쳤다 해가지고. 폼 미쳤다도 미쳤다. 갔대요. 이제 갔어요. 그것도 갔어? 네. 이미 갔대요. 죄송해요. 근데 약간 책으로 보니까 다른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웹툰이었다는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예 출판 만화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완벽하다. 진짜 작가님 너무 잘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죠. 태생이 어쨌건 출판 만화를 베이스로 해오던 그러니까. 분이라 그거가 더 극대화된 게 있긴 하죠. 웹툰 맞아요. 또한 놀랍지만. 맞아요. 다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카카오 웹툰에서 페이지에서 연재될 때는 안 보고 책으로 나왔을 때 웹툰이에요. 카카오 웹툰인가? 모르겠네. 카카오 웹툰이다. 웹툰이에요. 웹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미묘하게 달라서. 네. 결이 다르죠. 카카오 웹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책으로 먼저 사서 봤는데, 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성경의 역사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하고 출발 지점은 좀 비슷할지언정 노리는 바가 갈수록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성경의 역사가 우리 현실에서 이뤄진 어떤 사건들 진짜 벌어지는 사건들을 웹툰 안에서 좀 재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좁은 방이라는 작품은 맨 처음에 나의 사랑은 뭐 왜 이렇게 음침할까? 그 독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음침함, 찝찝함 같은 느낌을 엄청 예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뭔가 찌른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인물들의 음침한 행위들 그런 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행위들이 결론적으로 되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너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일단 공간 설정이라고 같이 생각을 했고요. 원룸에 이제 다혜가 살잖아요. 이 찝찝하고 음침한 느낌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고시원. 네, 그 원룸이 너무 효과적이고 또 이 원룸이라는 공간이 20대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 불안하고 좀 음침한 마음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좋았고 실제로 저는 친구들이 20대, 저도 20대 초중반이고 그쵸. 거짓말하지 마. 사실 이 다혜 정서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죠. 그죠, 그죠, 이 그죠. 4명 중에.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서 입시도 얼마 전에 사실은 네. 한 거고 몇 년 전이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실제로 원룸에 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다혜랑 반대로 되게 원룸에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원룸에서 살아서 겪어야 했던 어떤 일들을 겪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같이 나면서 이 공간 설정이 이 만화에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작품 공간- 제목도 좁은 방이니까. 네. 공간 세팅을 너무 잘했지. 저는 대단한 도전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주인공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만화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들이 감정이입이 가능한 주인공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가능해야 걔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팔로잉하면서 본인도 체감하면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이입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게 뭐 빌런한테는 빌런의 감정이입을 하겠지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돼서 내가 안 할 법한 행동 혹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우군이 될 수 있는 독자들한테 이미 엄청난 도전을 하는 캐릭터를 빌드업을 한 거예요. 스토킹을 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라는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나 서늘하게 느껴지는 어떤 다른 부분을 그걸 채워서 독자들이 이 작품을 끝까지 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캐릭터 쥐어주고 작가들한테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그 지점에서 와 진짜 놀라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그게 사실 만화적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감정이입을 할 만한 캐릭터, 특히 주인공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만화는 그 만화가 갖는 매체 특성 때문에 되게 사적인 세계로 끌어들이기가 되게 좋아요. 대중이나 독자를 그 정말 개인의 작가의 사적 세계로 끌어들여서 마치 그게 거짓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이입시키는데 되게 좋은 예술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되게 후려쳐도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작가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림과 글과 연출로 마치 그게 그럴듯하게 속이기가 되게 좋아요. 그게 이제 과장의 미학인데 그거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그 소설은 어떤 한 개인이 평범하건 특별한 사람이건 한 개인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내 기준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그걸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인물이어야 돼요. 영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계속 보면서 찍어낸 포토그래피죠. 그걸 보면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하면은 내가 이입하기가 힘들어. 근데 만화는 조금 이상해도 있잖아요.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속이기가 좋은 게 있거든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근데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고무고무 예를 들면 원피스로 치면은 고무고무하는 그 순간을 만화는 약간 퉁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영화나 소설이면은 누군가가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해봐요. 근데 뭐 팔이 늘어나서 고무고무를 한다고? 손에서 상상이 안 되지. 톱날이 나와. 그러면서 그걸 내가 글로 텍스트를 읽으면은 그거를 어떤 누군가는 너무 끊임없이 반항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면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되게 있어. 좋은 CG나 연출을 잘하면 물론 괜찮을 수도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만화는 뭐가 있냐면요. 약간 그게 아니어도 약간 허락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만화 미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이따가도 얘기하고 앞서 살짝 얘기했지만은 이 최상민 작가는 되게 타고난 오타쿠고 그리고 만화를 엄청나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 만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캐릭터를 다뤄도 괜찮다는 그런 만화적인 이야기와 만화적인 특성이나 본질을 되게 잘 반응하거든요. 오시미 슈조가 사실 그래요. 오시미 슈조도 그 엄마 미쳤잖아요. 사실 네, 피해 주인공 다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 작가가 제일 악의 미쳐 있어. 꽃만 봐도 뭐가 있냐면은 맞아. 악의 꽃만 봐도 애들이니까 너무 싫어. 장치적으로 그래도 뭐가 있냐면 약간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어. 이럴 음. 수 있지. 애들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은 뭐 뱀파이어 때도 그것도 그렇고. 근데 흘러갈수록 해피니스. 예. 근데 피해 흔적에 가서는 안 거야. 이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이입시켰다가 아들한테도 이입시켰다가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시킨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엄마를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맞아. 이쪽에 저쪽에 계속 이입을 따로따로 계속 시켜요. 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되게 만화적인 거고.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 뭐냐면 경험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라면 이러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야기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소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룸메이트야. 근데 나는 어떤 만화를 하고 싶냐면은 청소를 잘하는 애가 청소를 못하는 애 때문에 짜증이 나는 만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독자가 이 만화를 보고 청소를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를 공감하는 만화를 하고 싶다고 해봐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걸 하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청소를 못하는 애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만화 내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를 잘하는 애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얼마나 예민한지를 잘 보여줘야 청소를 못하는 누군가의 무언가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간극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자칫 뭐가 있냐면은 청소를 못하고 더러운 그 친구에 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실수를 해요, 작가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중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청소를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청소를 못하는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더럽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청소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하는 대중이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가 할 일은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건 대중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불특정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청소를 잘하는 이 주인공한테 이입이 돼서 그 사람이 누구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최성민 작가가 이 다혜가 갖고 있는 되게 음습하고 특이하고 되게 이상한 캐릭터성을 이입시키는 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뜻이죠. 너무 지금 첨언이지만 너무 길어졌다. 아니 어차피 아니야, 작품 너무 얘기하는 좋은 거니까. 얘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워. 그렇죠. 사실 이게 뭐랄까 뭐 정상 비정상 나누기 이러면 안 되는 행위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자꾸 독자로서 하게 만들면서 그걸 계속 읽게 되면서 이상하게 이입도 되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위험한 어떤 공감 같은 것도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조금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뭔가 이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시는 이런 서사나 힘이 굉장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게 있냐 제가 사실 악의 꽃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 좋은 방의 다혜의 캐릭터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지 네, 네. 겪은 그치. 거거든. 맞아요. 솔직히 그 구글링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 아니, 당연하죠. 응. 이게 뭐냐면은 그 옆방이 뭐냐면 사실 되게 메타적인 거야. 네. 되게 상징적인 거죠. 기표지. 다혜가 정말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다. 맞아. 그 행위가 주는 엄청난 긴장감과 불쾌함이 있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너무 잘했어.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다혜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던 우당탕탕한 입시 때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는 그 불안했던 고3 혹은 대학 입시 재수생 때의 그들의 어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을 되게 함의적으로 이렇게 담아낸 거라니까. 방이라는 공간과 그 미술 입시라는 걸.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다혜도 그렇고 원장을 같이 배치해 놓은 게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게 원장 굉장하지. 네, 원장이 하는 일이 되게 많긴 한데 이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뭐 다혜의 인식 범위 안에 계속 알짱거리면서 재밌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몸에 다혜가 배워버렸지. 불쾌감을 느낀다는 게 나한텐 쾌감으로 다가온다. 그런 거를 이제 멈출 수 없게 된 건데 근데 다혜는 이제 뒤에 가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거기서 음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원장은 그럴 기회를 못 얻었거나 얻었어도 거기서 뭔가 빠져나오지 놓쳐버린 못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고 295페이지 보면 다혜가 정말 재밌다라고 하거든요. 그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그 압권이죠. 소름 돋는 그래서 저는 이 대사가 뭔가 원장 같은 사람 이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해주신 것처럼 이런 음침함, 음습한 행위가 되게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산재해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여기에 종이 한장 침식될 수 차이죠. 있다. 근데 그 침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그거를 깨달아야지 안 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원장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 이런 면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나 있지.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게 시작이 의도치 않게 이제 캐릭터 중심과 인물과 서서 플롯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게 이 그 원장은 세팅적으로 어쩌면 이 구조 안에서 사실은 이게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같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센가치로에서 가오나시나 그러니까 하쿠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치히로로서 내가 치히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센이 된다. 근데 그 센이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냐? 하쿠처럼 되는 거거든. 그리고 혹은 내가 뭔가 어떤 내 욕구나 혹은 그게 그 중에서도 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쿠고 그 와중에 심지어 더 망가진다? 그럼 이게 가오나신 거거든. 그 함의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이제 대중들은 그걸 보면서 역시 미야자키 하면은 뭐 센을 이렇게까지 다 기호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보지 않지. 근데 이게 그런 함의가 숨겨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동하는 게 이거 잔상이 남는 건데 사실 뭐냐면은 장치적으로 이 다혜의 옆에 원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 뭐냐? 다혜가 저기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옆에 그냥 있다? 그러면은 다혜가 저런 걸 하는데 자칫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 있어. 맞아요. 동의하는 거지. 더 좀 알아봐. 더 파고들어봐.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거기에 흥미가 있고 서스펜스가 있어 재미는 있지만 원장이 있음으로써 본능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재밌다 하면서 거기에 흥미도 가지만 동시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돼 걱정돼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도수사는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플롯이지.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성민 작가가 이제 저는 옆에서 계속 봤지만은 시나리오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구조도 알겠지만 구조 얘기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인물 세팅과 배치를 너무 잘했지. 그리고 원장의 캐릭터란 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관계나 시나리오에서는 항상 그 시나리오가 갖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연애 관계인데 그 소재가 만약 장례식이야. 그러면은 그 장례식 장면에서 당연한 거지만은 장례식이 주된 배경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죽음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인데
뭐 우리 뭐 맛있는 뭐 먹으러 갈까? 롯데월드 가자.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냐면은 어떤 소재나 주제에 따라 그 관계성이나 인물들은 그거랑 관련된 내재된 주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원장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또 대치되는 걸로 뭐가 있냐면은 수많은 미형의 남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끊임없이 유혹을 곳곳에 심어놓은 그러니까 거죠. 도덕적 윤리적 세팅들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틀린 거냐. 근데 이거를 당연히 제가 이게 풀어서 얘기했지만은 최성민 작가가 혹은 뭐 황별이 작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다 함의하고 엄청나게 의도하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구동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있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만화가 뭔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 말고 그냥 이런 장면이다 저런 장면이다 다 설명하고 다 표현하고 나레이션으로 다 까발려주고 이게 아니고 그것들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비유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원래 작가들이 많이 써요.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네, 하기오모토가 하기모토. 그 작품에서 그런 걸 엄청 많이 썼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 작품도 그런 비유와 상징이 보면은 곳곳에 이 다혜라는 친구가 감정이 정리되는 장면들에 보면 그런 컷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상상력의 폭이 좀 너무 넓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갑자기 탐정이 됐다가 갑자기 비에 젖었다가. 근데 이게 만화적이지. 진짜. 영화로 했으면 이상했을 거고 소설로 하면 소설로 하면 네. 되게 단문으로 끝났을 거고 이런데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오가는 지점에서 와, 이 사람 진짜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다는 거 아니야.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그쵸. 그런 지점에서 변태죠, 변태. 사람이 많아야. 뭐 작가는 다 변태니까 나름의. 근데 네. 그런 지점에서 와,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지점이 있다. 그런 지점에서.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가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은 이미지로 장면화해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뜻이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 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 어떤 감독이 소설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그 장면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번역으로 자막으로 인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혹은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있는데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각색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한마디로 뭐냐? 어떤 좋은 감독이라면은 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를 장면화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카페에 앉아있다던가 어딘가 걸어가는데 그걸 관객이 봤을 때 아 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낀다? 그러면 되게 좋은 연출, 좋은 각색인 거지.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로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수 작가님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게 좁은 방은 그 영화적, 포토그래피적인 사실적인 이미지적 비유와 만화적인 초현실적 비유를 동시적으로 되게 잘 써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냐면 손이에요, 손. 손을 씻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원장 손이 또 역할이 되고 남자나 여자애들 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예를 들면은 그 갑자기 이제 대학생을 넘어간 장면에서도 이제 그 그쵸. 소묘하는 연필 잡고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네. 손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건 되게 사실적인 무언가거든. 근데 가장 또 앞건이 이제 초현실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원장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그 불쾌함이 물컹하는 액체로 머리를 뒤덮으면서 치환되는 거.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서 뭐 연출 잘했다가 아니라 심지어 그거를 들고 계속, 가 네. 계속 가. 집까지. 이거는 되게 만화적인 거거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얼마나 의도했고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같이 또 얘기해보고 작가님이랑 뭐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 작가님은 되게 체화돼 있다. 어쨌건 이 만화라는 거는 이미지의 예술이고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장면을 끊임없이 만화적 이미지로 치환시켜서 경험시킨다. 그런 면에서 되게 놀랍고 사실은 아까 항별이 작가의 그 NPC 그 마지막 그 네. 사진 한 장에 무게 있는 가운데 장면도 그러하듯이 한마디로 되게 좋은 만화라는 거죠, 두 개 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지점이 이제 동시간적인 연출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게 첨언이 없었다면 쭉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말을 끊었군요. 안돼 풍부해졌어. 더 좋아진 것 풍부해졌어요.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진짜 만화로서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사를 만들 때
간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높게 올린 다음에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리고 음. 인간이 재미를 느끼는 거는 모방과 간극에서 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작가들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많이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는 뭐 주변 환경이 변한 거지 그렇게 큰 간극이 있는 서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서사를 독자한테 줬을 때 사람들이 이 서사만으로 흥미를 느끼냐? 못 느껴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작품이. 근데 작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사의 간극에서 재미를 못 느낄 때 그리고 아까 감정이입이 어려운 캐릭터라 했잖아요. 네. 모방하고 싶은 캐릭터도 아니야.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그 표현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도구들을 상황에 잘 배치해서 그 재미의 힘으로 이 작품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지점을 아까 얘기했던 쭉 나열했던 그런 지점들을 활용해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불쾌한 마음이 들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걸 읽어내려 가는데 평소에 다른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소비하던 에너지랑 다른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지극히 만화적이다. 만화적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되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3 재수생 대학 생활로 넘어가는 그때 청소년들에 대한 사실은 안쓰러움, 염려하는 마음이 그치, 염려하는 있죠.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만화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되게 놀라운 거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 이게 이 플롯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좀 더 다혜가 이상하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옆방을 네. 보면서 갑자기 끊잖아. 네. 원래는. 맞아. 안 알려줘. 끊고 대학생활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작가라는 건 설명충이기 때문에 어. 네. 더 계속 그려야 되는데. 더 그리고 더 보여주고 어. 싶고 더 막 계속 보여주고 싶어. 맞아. 근데 이게 플롯적으로 작가가 그걸 끊고 갔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끊고 대학생활로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그걸 다시 보여주는. 그쵸,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어떤 뒤틀림, 혼재되어 있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에는 주제적으로 맨 뒤에 넣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다 보여주고 대학생활로 넘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혜는 과연 범죄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은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음. 표면적인 플롯이. 그냥 뭐가 결론이 있는 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뒤에 넣음으로써 사실 대학생활이 또 어떤 면에서 약간 에필로그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대단한 구조죠. 그러니까 배치를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다혜는 그래도 괜찮아 그치. 라는 말을 그치. 하시고 그치. 싶으셨던 그치. 것 같은 그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얘기할 때 대학생 돼서 다시 거기로 넘어갈 때 주어가 나가 아니라 다예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3인칭 글쓰기를 갑자기 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때 그 음침하고 음습한 행동을 했을 때를 다혜가 아직 그때 자신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진 못했다. 근데 아직 되게 돌이켜 좋은- 볼 수는 있고 하지만 그때 나를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분리한 상태로 여기고 있다를 그 말하는 방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최성민 작가님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도 너무 탁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전 그때 웹툰 보면서도 이 회차를 보고 너무 감탄해서 DM을 쓰는데 저는 16화를 보면은 이제 그 반복되는 넘어가는 장면. 넘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대학으로. 그때 몇 그 페이지죠? 책으로 치면 372페이지 그쯤이죠. 그러니까 204호의 진실을 보기까지의 어떤 여기 빌드업이면서 약간 폭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363페이지, 그쵸. 16화 한번 363페이지부터 시작되지. 그죠. 네. 16화 자체가 되게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가는 되게 설명충이라서 약간 얘가 이렇다 아니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1차적으로 큰데 그걸 1차, 2차, 3차를 넘어서 약간 표현 되게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게 설명적인데 오히려 추상적인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이제 이 그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 고조되는 긴장감을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 이런 선택을 하시기에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택을. 어마어마하죠. 그죠? 스크롤 방식에서는 이 쭉 장면이 길어요, 그냥. 쭉 길어요. 지금 양 페이지가 합쳐져 있는 거네. 예, 예, 그쵸. 합쳐서 쭉 네. 내려오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런데도 이게 근데 출판에서도 펼치는 유효하죠. 아, 그죠. 오히려 양면이라 더 한 번에 이제 네. 다가오는 그 충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홍보 같은 걸 해보자면 제가 칸카오 창작재단에서 네. 하는 연출 아. 미학 관련된 그게 있는데 제가 좁은 방으로 최성민 작가님 직접 불러서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어서 그 인스타에 이렇게 아. 두껍게 화장해 본 건 오랜만이다. 그날이구나.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좀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당연한 거지만 이 장면 이 시퀀스 관련해서 얘기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들으면 좋겠지만 약간 덧붙여서 근데 또 설명을 아, 드리면 우리도 불러. 참관하고 아, 싶었는데. 그래도 되지.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한 에피소드 통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웹툰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가 한번 정리하는 거지 약간 이랬다가 대학교 갔어. 를 하나로 썼다고. 그러니까 웹툰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나요. 맞아. 근데 댓글 이거를 폭탄이야. 근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일본 만화에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 만화 작가들 중에 정말 잘하는 작가들은 약간 일종의 뭐 힘이 생긴 거들 하지만 오심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가라시 다게스케나 하나자와 켄고나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 단위로 호흡을 짜요. 건 단위로.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 권에서 몇 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정하고 콘티를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16화 전체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심상적으로나 플롯적으로나 딱 전환되는 장면이니까 이게 제목도 전환이고 그리고 뭐 이제 미학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파편화되는 반복되는 이미지도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나중에 그 성민 작가님 직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더 그냥 그거랑 별개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어쨌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화는 경험이거든요. 이 이미지와 만화 연출 통해서 그들의 심상, 인물들과 주인공의 심상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이냐. 그래서 청소를 못하는 사람조차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청소를 못하는 사람과 살았을 때 아 그래 맞아 저거 힘들 수 있겠다라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좋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한 거지 그 만화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화의 주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3 재수생 입시를 하는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불안과 혼잡함과 어떤 약간 어떤 알 수 없는 뒤틀린 느낌이. 뒤틀린 그거를 뭐냐면은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맞아. 그리고 나서 넘어간 거지 대학생활. 근데 그게 뭔지 아직 대답은 안 했어. 만화가 끝날 땐 나오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연출이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정말 오타쿠고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게 뭔지 아는 거지. 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어떤 독자한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알기 때문에 하는. 나는 카카오 웹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원래 카카오 웹툰이 다음 웹툰이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알 분은 다 알겠죠. 그렇죠. 카카오 웹툰이었기 때문에 놔뒀다 할 수 있게. 그런 면에서 딱 이게 이 16화 시퀀스를 이제 임남 작가님 파편화된 얘기도 했지만은 이 16화 시퀀스가 선언적인 거를 아는 거야. 뭐냐면은 맞아. 첫 장면이 불안하가 외로운 일시라고 하는데 딱 손 씻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딱 무슨 말하는지 아는 거지. 이 손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16화 자체가 정말 뭐 예를 들어 이게 끝까지 이제 전체 에피소드에서도 거의 약간 절정으로 이르는 건데 사실 이런 약간 절정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방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사실은 그 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상징 체계를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방이라는 게 뭐냐면 나거든 나를 기반으로 해요. 혹은 그 집이 맞아. 나를 기반으로 하는데
옆방. 그러니까 옆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되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은 사실 미지의 세계고 이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지만은 동시에 사실 어떤 이 입시를 하고 있는 고3의 연약한 청소년들의 어떤 무의식이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여기 다 함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그 안을 내가 들여다볼 것인가 들여다보지 않을 것인가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예. 그런 함의로서도 되게 훌륭하지. 그치. 사실 옆방을 계속 엿듣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방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한 마음이 자꾸 그쵸? 네. 뭔가를 넘보는 네, 거거든요.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잃어가게 네. 되는 그런 네. 과정을 공간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치환을 결과적으로 잘하셨던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마주하게 된 건 나지 나.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자애는 뭐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는 뭐야? 사실 나야 나. 맞아. 뭐냐면 내가 그 남자한테 하던 거를 그 남자애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거울로서 내가 보게 된 거거든. 그걸 마주하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단편을 많이 하면은 이게 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독립 작가건 웹툰 작가건 단편 만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수미상관 개념도 있고 플롯의 기본 구조인데 단편 만화를 하면은 이게 마치 놀이터를 보듯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인물을 이렇게 세팅하고 기호적으로 뭐 이러면은 뭐 컵이 됐건 방이 됐건 이걸 어떻게 써야겠다가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장편을 시작하면 롯데월드인 거야. 그러면 롯데월드면 저기에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 성민 작가님이 엄청 오랫동안 단편 만화를 정말 많이 해왔거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첫 웹툰이거든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랫동안 쾅코믹스에서 단연간 쌓아온 단편 만화, 중편 만화들에 대한 습득력 그리고 그 플롯 구조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웹툰이라는 다른 매체를 하면서 긴 플롯을 하더라도 핸들링이 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 지금 시중에 있는 웬만한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매가 가능해요. 최성민 작가님 좁은 방 송송책방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몇 개만 근데 지금 마무리하시는 거 같아서 네, 맞아요. 하나만 덧붙일게요. 저도 할 얘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카카오랑 하는 그 영상에서 더 풍성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찾아보실 때 딱 몇 개만 우선 봐도 되게 괜찮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16페이지에 보면 16, 17페이지 보면은 이게 되게 놀라운 장면인데 이것도 웹툰이랑 또 달라요. 이거는 출판 만화에서만 가능한 건데 여기서 다혜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옆방에서 쿵쿵해. 그리고 넘어갔더니 한마디로 한국 만화니까 왼쪽에는 다혜고 오른쪽은 벽인 거야.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첫 페이지부터 그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첫 페이지라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 16페이지인데 여기에 여러분 오른쪽에 쿵쿵쿵 긴 바가 있잖아요. 근데 웹툰에서 이렇지가 않거든요. 웹툰은 그냥 선형적이에요. 종으로 내려가. 근데 이건 출판 만화를 딱 하는 순간 여기다가 오른쪽에 긴 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출판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선형적인 문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혜가 집에 들어오고 그냥 가로로 긴 칸이 이 왼쪽에는 칼라린 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쿵쿵쿵이 있어. 그리고 혹은 뭐 다혜가 왼쪽에 배치돼 있다던가 그러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방을 의식하고 있구나.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긴 쿵쿵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네. 되게 인터랙티브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옆방 소리가 어쩌고 며칠 전에 옆방 뺐더니 누가 했네 쿵 하는 이게 이렇게만 봐도 이야기 전개가 돼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긴 쿵쿵은 그냥 벽이야. 벽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선형적이면서 비선형적인 칸이 이미지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 역할로서 다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넘겼더니 그 오른쪽에 쿵쿵이 있고 이게 사실 이런 게 되게 많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하면서 다른 장면들도 보면 재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같이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손장면인데 123페이지 1, 2, 3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은 122랑 123을 같이 보면 좋은데 122에서 이것도 웹툰을 찾아보면 좋아요.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나 하고 좀처럼 마주쳐지지 않는다가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 대사가.
근데 이 대사가 가운데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페이지가 전체로 다가가요 독자한테. 근데 웹툰에서 어떠냐면은 점처럼 마주치지 않다 한 다음에 이 칸들이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나 한 다음에 점처럼 마주치지 않다가 그냥 읽히고 나서 쭉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저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비선형적인 거랑 선형적인 거를 의식하는 작가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화 미장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만화는 자칫 칸이와 이미지가 나열돼 있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미장센이 있기 때문에 영화 미장센이나 만화 미장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은 만화 미장센이라는 거는 지금 이 페이지처럼 이 펼친 페이지가 하나의 무대로서 보여지고 그 칸 자체, 프레임 자체도 이미지로 다뤄지기 때문에 만화 미장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뛰어나다, 성민 작가님은.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123페이지가 되게 상징적인 건데 만화 미장센적으로 페이지가 하나의 무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이 원장의 손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다혜한테 다가가는 장면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칸 밖에 있다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원장의 손이.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민 작가님도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을 아끼겠지만은 칸 밖과 안 그리고 창문 너머와 창문 이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독자와 작가의 세계 그리고 작품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사실은 다 문법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왜냐면 이런 장면이 이 좁은 방에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너무 좋고 더 재밌을 거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작품이 웹툰 형태로 나왔을 때보다 이 책 형태로 나왔을 때 엄청 더 반응이 좋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웹툰은 다 보진 않았고 조금만 몇 회차만 보다가 이제 다시 책이랑 비교해 가면서 봤는데 네. 이 작품은 출판 만화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들자면 첫 번째는 일단 아까도 말했던 공간 설정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만화의 되게 중요한 무대가 내 방, 다의 방 그리고 옆집 남자 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층 아래층이 아니고 내 방, 옆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형태로 긴 스크롤보다 가로가 긴 출판 만화 형태로 봤을 때 옆집을 조금 더 음습하게 엿듣고 옆집의 공간을 상정하고 거기를 상상하고 하는 느낌이 공간적으로 훨씬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고 너무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불쾌하고 음습한 이미지를 쌓는 방식으로 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크롤로 만약에 보면은 뭐 원장 손 아니면 뭐 손도 그렇고 만화에서 신체 부위가 되게 잘 등장하는데 뭐 코, 피어싱 뚫은 그치. 귀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스크롤로 보면은 이제 한 세로 화면에 칸이 되게 분절돼서 또 조금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페이지 단위로 봤을 때 이 작가님이 쓴 어떤 상징이나 신체 부위 같은 게 페이지 단위로 더 가로 세로로 넓게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면서 같이 그 오지. 음습한 느낌이 칸 했을 때 더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저희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출판 만화로 봤을 때 그 느낌이 훨씬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너무 더 좋은 효과적으로 말씀이세요.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읽히면서 동시에 또 오는 거 전체가. 네. 맞아. 약간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시각 그 물리적인 매체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게 또 컬러니까 이 페이지 색깔 배경 색깔을 약간 일일이 다 이제 설정하시는 말이 안 되지. 것도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건 아무도 안 해요. 어. 머리로는 생각해도 그래. 왜냐면은 너무 힘들거든. 진짜. 근데 이건 정말 한 장 한 장마다 그걸 설정하신 게 보면서도 왜냐면은- 느껴져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컬러의 의미가 있다. 아니면 아예 뺐겠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또 페이지 만화에서 그치.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신 거죠. 사실은 감히 얘기하자면 올해 만화상이야. 감이가 아니라 정말 저도 동의. 그럴 말했잖아요. 만한 그 너무- 오시미 시조 너무- 작품만큼 뛰어나다고. 네. 이거는. 너무 뛰어나요. 오시미 슈조까지 하니까 좀 질투나고 짜증나긴 하는데 잘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거의 그 급이야. 맞아. 음. 인정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성민 작가님 좁은 방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가 독립만화 씬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송한데. 응? 죄송한데. 아니, 독립만화 관련 3분만 더 얘기해도 돼요? 이게 맞아. 내가 이게 왜냐면 좋아. 근데 이 마무리 멘트를 해놓을 오케이, 테니까 해주세요. 예. 편집은 아마 안 자르고 이렇게 네네. 가겠지만 네. 네. 그렇게 죄송해요. 제가 돼서 계속 끊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씬에서 단편 만화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각자의 방향성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 두 작가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최재훈 작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만화 씬에 대해서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는데?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네. 독립출판 만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송송책방에서 나왔는데 좁은 방이 책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송송책방도 약간 독립출판사거든요. 맞아요. 예, 작은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약간은 사람들 시선에 닿지 않는 것들을 책으로 내는. 마영신 작가님 책 여기서 많이 그쵸, 나오죠. 많이 냈고. 근데 사실 마인 작가님은 뭐 마이너라고 하기 너무 메이저지만. 이제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좁은 방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좁은 방이 2000 처음에 최성민 작가님이 쾅에 합류했을 때 했던 첫 만화예요. 2013년인가 12년에 쾅에서 했던 그래서 뭐냐면은 그야말로 펜터치 하면서 수작업하면서 쾅에서 했던 첫 만화를 이제 약간 이제 그 에이전시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냥 해보면 좋겠다 해서 웹툰으로 한마디로 뭐냐 첫 출판 만화가 좁은 방이고 첫 웹툰이 좁은 방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지.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오늘 독립 만화 관련된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좋은 작품을 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그거는 그 작품은 되게 약간 생명력을 갖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누군가가 꼭 알아보기 마련이고 그건 결국엔 빛을 발하게 마련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좁은 방이 되게 정말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이 좁은 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성민 작가님이 1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끊임없이 인디씬, 독립씬, 그 개인 단편 만화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일도 했었지만은 그냥 끊임없이 그냥 페이랑 관계없이 자기 작품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 잘 되실 거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준비하는 다른 작가분들도 이런 개인 작가의 서사도 아시면 좋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덧붙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